22년의 충성, 그 끝은 총구였습니다. 저는 김여정의 경호원이었습니다. 22년 동안 그녀를 지켰고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이 섰습니다. 그런데 2022년 어느 날, 저는 총성을 피해 중국 국경을 넘어 탈북했습니다. 뒤에서는 총성이 울렸고 저는 죽을 각오로 뛰었습니다. 북한 권력의 심장부에서 22년을 버틴 사람이 왜 모든 걸 버리고 도망쳐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회령 근처 탄광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탄광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집에서 두부를 만들어 장마당에 내다 파셨습니다. 겨울이면 연탄 한 창 아끼려고 온 가족이 한 이불 속에 모여 잤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시절 북쪽 탄광촌은 먹고 사는 게 전쟁이었습니다. 17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교장 선생과 낯선 군복 입은 사람들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키, 몸무게, 시력, 집안 내력까지. 나중에 알고 보니 11촌까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반동분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탈락이었습니다. 한 달 뒤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최고 지도부 경호원 후보.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펑펑 우셨습니다. 기뻐서 운 게 아닙니다. 아들을 평양에 빼앗기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철호야, 거긴 배는 부르겠지. 근데 사람답게는 못 살 거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배만 부르면 되는 줄 알았으니까요. 평양에 도착한 첫날, 저는 난생 처음 쌀밥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고깃국도 나왔습니다. 탄광촌에서는 명절에도 못 먹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선택받았구나. 당과 수령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훈련은 지옥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총기 분해, 격투, 사격, 독극물 감별, 폭발물 탐지, 하루에 16시간씩 몸을 혹사했습니다. 동기 중 3명은 훈련 중 죽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버텼습니다. 여기서 탈락하면 다시 그 굶주림으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3년간의 훈련이 끝나고 저는 정식 경호원이 되었습니다. 가슴에 붉은 배지를 달던 날, 교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목숨은 너희 것이 아니다. 수령님과 당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저는 그 말을 한치의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20살, 저는 제 목숨보다 김씨 일가가 더 귀하다고 믿는 인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믿음이 22년 뒤 저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갈 줄은. 경호원 생활 5년차 되던 해였습니다. 2005년, 제 나이 22살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상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경호원에게 갑작스러운 호출은 좋은 소식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승진 통보였습니다. 평양 핵심 경호조, 김씨 일가를 직접 호위하는 최정예 부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뻐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수 한 번이면 나도 사라질 수 있겠구나. 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그 인물을 가까이서 본 건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회의장 복도에서였습니다. 키가 작고 얼굴이 단정한 여성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녀가 지나가자 복도에 서 있던 간부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었습니다. 마치 무덤 같았습니다. 그녀가 한 간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동무, 어제 보고서 봤어. 그 한마디에 간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표정 없이 지나갔고 그 간부는 사흘 뒤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먼저 무서워해야 할 존재라는 걸. 근접 경호 임무가 시작되고 나서 저는 그녀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이 섰습니다. 회의장, 연회장, 차량 이동, 심지어 개인 공간 바로 바깥까지 하루 14시간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 조심해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녀는 완벽했습니다. 단정하고 냉정하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니 달랐습니다. 그녀 역시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혼자 있을 때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도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가슴 한켠에 자리 잡기 시작한 건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건가? 이 사람도 두려워하는 그 위에는 대체 뭐가 있는 건가? 하지만 그 질문은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의문을 품는 것 자체가 반역이었으니까요. 핵심 경호조에서 일한 지 3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25살이었고 이제 제법 베테랑 축에 들었습니다. 그 즈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조용히, 아무 예고 없이. 처음엔 운전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얼굴 보던 동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였습니다. 물어봤더니 선임이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 동무 얘기는 꺼내지 마라. 그게 끝이었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아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엔 가정부였습니다. 50대 아주머니였는데 20년 넘게 일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출근을 안 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청소하다가 서류 한 장을 잘못 건드렸다고 합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20년 충성이 휴지 조각처럼 사라지는 데는 하루도 안 걸렸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순이라는 보조원이었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린 23살 처녀였습니다. 밝고 부지런했고 항상 웃으면서 인사하던 동무였습니다. 어느 날 회의 준비를 하다가 그녀가 실수로 찻잔을 깼습니다. 그것도 빈 찻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보위부 사람들이 왔습니다. 순이는 끌려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누군가 귓속말로 알려줬습니다. 관리소로 갔대. 관리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거기 들어가면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찻잔 하나 깬 죄로 23살 처녀가 산채로 묻힌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순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애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찻잔을 깼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여기선 충성해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20년을 바쳐도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나일 수도 있겠구나. 어머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철호야. 거긴 배는 부르겠지. 근데 사람답게는 못 살 거다. 17살 때는 이해 못했던 그 말이 이제야 가슴에 박혔습니다. 경호원 생활 12년 차, 32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이미 중견 경호원이었고 그녀의 일상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봤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처음으로 그녀의 개인 공간 근처에서 근무를 섰습니다. 문 앞을 지키는 임무였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안이 살짝 보였습니다.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외국 글씨가 적힌 화장품들이 화장대에 가득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조선 것도 있었습니다. 옷장에는 이름 모를 외국 상표가 붙은 옷들이 걸려 있었고 탁자 위엔 외국 과자 봉지가 널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 것이 하면 손도 대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은 그걸 매일 쓰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의 방에서 희미하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조선 노래였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그걸 들으면 관리소행인데 그녀는 그걸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죽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며칠 뒤 수행 임무로 평양 외곽을 지나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장마당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장마당 한쪽 구석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차가 잠시 멈춘 사이 저는 그걸 봤습니다. 아이였습니다. 대여섯 살쯤 돼 보이는 아이가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할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굶어 죽은 겁니다.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 얼굴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담장 안에선 남조선 화장품을 바르고 담장 밖에선 아이가 굶어 죽습니다. 이게 내가 목숨 걸고 지키는 나라입니까? 이게 내가 15년 넘게 충성한 체제입니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키는 게 정말 나라인가? 아니면 그냥 저 사람들의 사치인가? 그리고 더 무서운 생각이 뒤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한, 나 역시 그 사치를 지키는 공범은 아닐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이 나올까봐 무서웠습니다. 경호원 생활 15년 차, 3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그때쯤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라는 게 사실은 황금으로 만든 족쇄라는 걸. 겉으로 보면 경호원은 좋아 보였습니다. 배급이 끊기지 않았고 월급도 일반 노동자의 몇 배였습니다. 평양 시내에 숙소도 있었고 가끔 고깃국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고향 탄광촌에서 굶주리던 시절을 생각하면 천국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결혼도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상부에서 정해주는 사람과 해야 했습니다. 제비 뽑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조직에서 정해준 동무와 결혼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그게 끝이었습니다. 가족도 마음대로 못 만났습니다. 고향에 부모님이 계셔도 1년에 한 번 갈 수 있을까 말까였습니다.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했고 감시가 따라붙었습니다. 부모님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전부 보고해야 했습니다. 실수는 곧 죽음이었습니다. 찻잔 하나 깨도 관리소로 끌려갔습니다. 잠을 자도 푹 잘 수 없었습니다. 언제 보위부가 들이닥칠지 모르니까요. 이건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목줄만 금으로 된 노예였습니다. 그해 가을, 오랜만에 고향 방문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회령으로 향하면서 저는 어머니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27살 때 탄광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혼자 그 마을에 남아 계셨습니다. 고향집 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가 마당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보고도 가만히 서 계셨습니다. 알아보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접니다. 철호예요. 그제야 어머니가 천천히 다가오셨습니다.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철호 맞냐?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말랐냐? 경호원이라며, 잘 먹고 산다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많이 늙으셨습니다. 허리가 굽었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3년 사이에 10년은 늙으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살아 있어줘서 고맙다. 그 말에 저는 무너질 뻔했습니다. 20년 가까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정작 어머니 곁에는 있어드리지 못했습니다. 효도는커녕 얼굴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늙어가는 어머니를 두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탈출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아직은 희미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무서웠던 이유는 도망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게 죄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4년이 더 흘렀습니다. 2022년 39살, 경호원 생활 19년 차였습니다. 탈출이라는 생각은 4년 동안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행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호원은 이동이 철저히 통제됩니다. 평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허가가 필요했고 국경 근처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그해 봄 상부에서 특별 임무가 내려왔습니다. 중국 접경 지역으로 물자를 운송하는 임무였습니다. 그녀의 직접 지시라고 했습니다. 국경이다. 이건 기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에 티가 날까봐 애써 표정을 감췄습니다.
경호원은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특히 이런 감정은 출발까지 보름. 저는 그 보름 동안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백 번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어디서 이탈할 것인가? 국경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중국에 넘어가면 어디로 갈 것인가? 가장 큰 문제는 어머니였습니다. 북에서 탈북자가 나오면 그 가족은 끝입니다. 관리소로 끌려가거나 온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저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가짜 시나리오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임무 중 사고로 죽은 것처럼 꾸미는 겁니다. 강에 빠져 죽었다. 산에서 추락했다. 그러면 어머니는 탈북자 가족이 아니라 순직자 가족이 됩니다.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저는 어머니 인생에서 제 자신을 지워야 했습니다. 완벽한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남조선에 나타나면 들통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어머니는 이미 연세가 많으시니까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몰래 고향 쪽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살아서 다시 뵙지 못하더라도 저는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트럭에 올랐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면 즉결 처형, 성공하면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 저는 그 길을 알면서도 선택했습니다. 트럭은 이틀 동안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평양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돌아갈 길도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양강도를 지나 중국 접경 지역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내내 평정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옆에는 다른 경호원 2명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 눈에 이상해 보이면 끝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굳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국경 마을에 도착한 건 셋째 날 새벽이었습니다. 물자를 하역하고 하루 쉬었다가 돌아가는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노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녁 무렵 보위부 사람들이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불심검문이었습니다. 탈북 시도가 잦은 지역이라 단속이 심하다고 들었는데 하필 그날이었습니다. 보위부 간부가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동무, 신분증. 저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간부가 신분증을 넘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심장 박동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경호원이 여긴 왜 왔소? 물자 운송 임무입니다. 간부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옆 동료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더 기다리면 끝이다. 저는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없다. 간부가 고개를 돌리는 찰나 저는 뛰었습니다. 저놈 잡아! 뒤에서 고함이 터졌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 탕. 귀 옆으로 총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어둠 속으로, 산 쪽으로. 숨이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달렸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산속이었습니다. 추격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나무 뒤에 숨어서 숨을 골랐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습니다. 살았다. 아직 살았다. 그날 밤, 저는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4월이었지만 강물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속을 걸으면서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물속에서 몇 번이나 휘청거렸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불효자로 끝난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엎어졌습니다. 흙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북한 땅이 아닌 그 사실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잡히면 북송입니다. 북송되면 공개 처형입니다. 저는 며칠간 산속을 헤맸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조선족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나이 60은 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동무, 북에서 왔소.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더니 저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원래 북쪽 사람이었소. 6.25 때 내려왔지. 같은 핏줄인데 안 도와주면 사람이 아니지. 그 한마디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22년 동안 목숨 바쳐 충성한 곳에서는 버려졌는데 처음 보는 이 아주머니는 저를 살려주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집에서 닷새를 숨어 지냈습니다. 그 사이 아주머니가 연결해준 한국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선교사님은 저를 라오스로 다시 태국으로 이동시켜 주셨습니다. 트럭 짐칸에 숨고 배를 타고 밤에만 이동하는 여정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단속에 걸릴 뻔했습니다. 그렇게 2달을 버텼습니다. 태국 방콕에 도착한 날, 선교사님이 저를 대한민국 대사관 앞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저는 철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넘으면 진짜 끝이다. 다시는 북으로 돌아갈 수 없다. 저는 눈을 감고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다. 22년의 경호원 인생이 그 철문 앞에서 완전히 끝났다. 대사관에서 며칠을 보낸 뒤 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난생 처음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북한 땅이 있고 어머니가 계실 겁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상했습니다. 22년 동안 항상 누군가의 눈 아래에 있었는데 여기선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북에서 조사란 곧 고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쪽은 달랐습니다. 조사관이 물을 따라주고 밥을 챙겨줬습니다. 때리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물어보고 제가 대답하면 고개를 끄덕이고 적었습니다. 처음엔 함정인 줄 알았습니다. 잘해주다가 나중에 때리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조사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울어버렸습니다. 하나원에 들어갔습니다.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도록 교육받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샤워실에 들어갔을 때 온수가 콸콸 쏟아졌습니다. 북에서는 온수가 귀했습니다. 겨울에도 찬물로 씻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틀기만 하면 따뜻한 물이 나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물 아래 서 있었습니다. 눈물인지 물인지 모르게 식당에서 밥을 받았을 때도 놀랐습니다. 쌀밥에 반찬이 여러 가지였습니다. 남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먹었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밤이었습니다. 하나원 첫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였습니다. 북에서는 밤에도 긴장해야 했습니다. 언제 보위부가 들이닥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여기선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여기선 잠을 자도 되는구나. 아무도 나를 끌어가지 않는구나. 그 깨달음이 오자 저는 평생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하나원 교육이 끝나고 저는 사회에 나왔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말투가 달랐습니다. 남쪽 사람들은 말이 빠르고 모르는 단어가 많았습니다. 음식도 달랐습니다. 너무 달고 너무 짰습니다.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저는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합니다. 밤에 일하고 낮에 잡니다. 힘들긴 합니다. 하지만 누가 저를 감시하지 않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제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 돈으로 제가 먹고 싶은 걸 사 먹습니다. 그게 자유라는 걸 이제야 압니다. 가끔 밤에 일하다가 북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지금쯤 뭘 하고 계실까? 제가 죽은 줄 아실까? 아니면 도망친 걸 아실까? 다시 뵐 수 있을까? 대답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저는 제일 먼저 회령으로 갈 겁니다. 어머니 산소가 됐든 어머니가 살아계시든 그 땅을 다시 밟을 겁니다. 그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그 위험을 무릅쓰고 탈북했냐고.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도망친 게 아닙니다. 살아남은 겁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데는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증인입니다. 북한 권력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22년을 버틴 사람입니다. 담장 안의 사치와 담장 밖의 시체를 둘 다 본 사람입니다.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게 제가 살아남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자유롭게, 사람답게, 어머니가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